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알레르기내과 이소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환절기 적신호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염하고 감기를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감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10번 이상 코감기에 걸린다. 매년 봄에 코감기가 반복된다. 매년 환절기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있는데 다른 몸살이나 열나는 증상은 없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김없이 코감기에 걸린다.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지속된다. 제가 약간 과장해서 써보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 감기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시죠? 감기하고 알레르기 비염은 굉장히 증상이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질병입니다.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는 일단 원인이 다른 병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같은 알레르겐에 의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주 원인이 되는 거고요. 코감기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이죠. 증상은 유사하지만 또 뜯어보면 서로 다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물처럼 맑은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게 특징적이고 눈이나 코나 입천장, 목구멍 이런 부분이 가려움증이 특징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를 동반을 합니다. 코막힘은 있을 수 있고요. 감기는 많이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더 끈끈하고 하얗거나 또는 노란 콧물이 주 증상이고 그 외에 기침이나 가래나 몸살, 발열, 인후통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적이죠. 그리고 비염은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심해지고 코감기는 하루 종일 대개는 비슷합니다. 물론 감기도 밤에 주로 좀 심해질 수는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과인데 코감기는 대부분 일주일에서 길게 열흘 정도면 저절로도 호전이 되죠. 근데 비염은 대개 한두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정리를 해보자면 코감기가 한 달 이상 오래 간다면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된다면 몸살이나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없다면 재채기와 눈, 코 가려움증이 심하게 동반된다면 혹시 감기가 아니라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코 비자에 그 불꽃 염자, 염증 할 때 염자죠. 그래서 코의 염증인데 그냥 단순 염증이 아니라 코 점막에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알레르기 염증이 있는 병이 비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코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쉽게 증상이 생깁니다. 주 증상이 콧물과 재채기가 되는데 이런 증상이 외부 자극, 기온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자극에 쉽게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알레르기 질환들은 대부분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생깁니다.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자들, 앞서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때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죠. 또 코에 염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천식, 눈에 생기면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식으로 피부에 또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면 만성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전이 없이도 환경적인 요인만으로도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서 부모들은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레르기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찬바람에 비염이 심해집니다. 찬바람 알레르기인가요?
많은 분들이 찬바람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진료실에 와서. 근데 사실 찬바람과 기온차 같은 것들은 알레르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악화 요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피부는 촉촉해야 좋잖아요. 기관지도 마찬가지로 기관지에 좋은 공기는 따뜻하고 촉촉한 습한 공기입니다.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 때는 되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 기관지로 들어오게 되고, 정상적인 코 점막은 그런 차고 건조한 공기를 다 알아서 촉촉하고 따뜻하게 바꿔서 이렇게 감당하면서 기관지로 보내주지만, 염증으로 예민해진 코 점막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꽃가루, 애완동물의 비듬이나 털, 곰팡이, 때로는 이제 음식물이나 식품 첨가물, 약물 같은 것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악화 요인은 이미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담배 연기나 자극적인 냄새, 향수 냄새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한 운동을 하거나 감기가 추가로 걸리게 된다거나 날씨 변화, 공해, 약물 이런 것들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스트레스인데요.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은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레르기 증상들이 대부분 다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알레르기 비염은 왜 아침에 심할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까 제가 호흡기에 좋은 공기는 따뜻하고 촉촉한 습한 공기, 밤 사이에 기초 체온이 올라가 있어서 몸은 따뜻해져 있는데 공기가 차고 건조해요. 그래서 이런 찬 공기에 맞닥뜨렸을 때 예민한 코 점막이 자극을 쉽게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 자체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게 염증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낮아지거든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자는 자세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코에 분비물이 생겨도 저절로 배출이 되기가 어렵고 그 분비물이 목 뒤에 가서 다 이렇게 고입니다. 그리고 코 쪽으로 혈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코도 많이 막히게 되고, 또 코가 막히면 구강 호흡을 하기 때문에 또 건조하고 찬 공기가 입으로 직접 들어와서 더 기관지를 나쁘게 자극을 하죠. 그리고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진먼지 진드기라는 게 사실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 알레르기 원인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데, 침구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누워서 자는 동안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왜 구분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치료 방법과 경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저절로 호전이 되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호전이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은 방치를 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염의 합병증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이제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잘 알고 있는 부비동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 주변에는 공기, 동굴이 있거든요.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 입구가 이제 코가 붓고 염증이 생기면 막히면서 이 부비동,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부비동에 이제 고름이나 염증, 분비물 같은 게 쌓여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부비동 염증이죠. 그리고 코는 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고, 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알레르기 결막염, 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염증 물질이 많이 섞인 분비물이 계속 목 뒤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구취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성 피로, 그리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래들보다 키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부진도 초래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비염의 합병증으로
사실 얼굴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장기간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계속 쉬다 보면 얼굴이 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코가 막혀서 눈 밑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크서클 같은 거무스름하게 눈밑이 변하게 되고 눈이 피곤하죠.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리고 입을 계속 벌리고 숨을 쉬다 보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면서 치아에 뻐드렁니처럼 튀어나오거나 부정교합이 생기고 그리고 무턱이라 그러죠. 턱이 이렇게 좁아지고 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얼굴 변형이 생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서 많이 보이는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한 4명의 아이인데 표정이 거의 비슷하죠. 눈은 멍하고 눈 밑은 다크서클에 앞니는 뻐드렁니처럼 튀어나와 있으면서 얼굴이 길고 약간의 입을 살짝 벌리고 이제 숨을 쉬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을 벌리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턱이 길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SNS를 뜨겁게 달궜던 사진인데 어렸을 때 이 켈리와 사만다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자매가 굉장히 닮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둘 다 비염이 있어서 어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구강호흡을 계속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한번 워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켈리는 그때부터 입으로 숨을 안 쉬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사만타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7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쌍둥이 자매 얼굴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만타는 또 눈밑도 이렇게 좀 까맣고 눈도 멍하면서 코가 길어지고 무턱이 되고 얼굴이 길어져서 굉장히 확연하게 다른 얼굴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까지도 이제 비염 관상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비염의 합병증은 천식입니다. 비염 환자의 30에서 40%가 천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천식도 유명한 병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비염 때문에 죽는 환자는 없는데 천식은 죽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저는 원래부터 코가 안 좋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염을 꼭 치료하셔서 이제 천식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그냥 간단히 알레르기 염증이 기관지에 생긴 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좁아질 수도 있고 호흡 곤란이 오고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병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데 비염에서 천식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코와 기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기도.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코에 있는 염증 물질이 중력 방향이죠.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코가래를 통해서 기관지로 또 내가 꿀꺽 삼키기도 하고 기관지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 염증 물질이 분비물을 타고 계속 기관지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런 걸로 통해서 염증이 번지는 거죠. 코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이 코에만 있지 않아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피 검사에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또 기관지로 이제 염증 물질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래서 코털도 있고 코 점막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코에서 여러 가지 온도와 습도를 쫙 맞춰서 아주 알맞게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기관지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코가 해주지 못하면 걸러지지 않은 이물질과 차고 건조한 그런 공기가 직접적으로 기관지에 들어가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런 걸러주는 필터링 효과가 거의 없이 직접적으로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염이 장기화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천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비염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일단 진료실에 환자분이 들어오면 저는 얼굴을 살피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염 환자분들은 비염 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 모습이 이제 티가 나요. 그리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전형적인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니까 거의 여기에서 이분 비염이구나 이렇게 진단이 거의 다 됩니다. 특징적인 물같이 줄줄줄 흐르는 콧물에 재채기, 코가려움증, 눈가려움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반복되고 만성적이고 여기에다가 혹시 다른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아토피를 앓으신 적이 있는지, 어렸을 때 소아, 천식을 앓은 적이 있었는지,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물어서 아무래도 다른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가족분들 중에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서 가족력이 있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꼭 원인이 아니더라도 애완동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관리에도 그렇고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가끔은 이제 약물에 의해서도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문진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로는 코 내시경, 뭐 부비동 촬영,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이런 걸 일반적으로 합니다.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코 내시경 사진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콧구멍이 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콧구멍이 비염 환자인데 뭐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붉고 그리고 통통하게 부어서 공기가 지나다녀야 되는 비강이 오른쪽 비강은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아마 맑은 콧물 같은 분비물도 가득 차 있을 것 같고요. 아래 그림은 이렇게 통통하고 맑게 생긴 사탕같이 보이는 이게 이제 비용종. 용종이 대장에 많이 생기잖아요. 대장용종 코에도 생깁니다. 요거의 정체는 알레르기 염증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코에 생겨서 부비동의 입구를 막기도 하고 실제로 코 안에 비강을 막아서 코막힘을 만성적으로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는 누런색 콧물이 아마도 부비동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누런 콧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요거는 부비동 이제 촬영이에요. 엑스레이. 그래서 우리 부비동에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구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를 중심으로 양쪽 부비동이 대칭이 되지 않고 이쪽이 좌측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른쪽이 좌측에는 반 정도 뭔가 가득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라인이 보이죠? 부비동 염증이 합병증으로 생긴 사진입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주로 이제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혈액 검사와 이제 피부 반응 검사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또 그 안에서 검사법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스트라는 검사가 우리 주로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피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한꺼번에 지금은 108종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 털, 봄, 여름, 가을, 꽃가루 종류에서 굉장히 많은 음식물 종류까지 한 번에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나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만 하나하나 검사 항목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한번 훑는 검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진료실에 왔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항목 하나가 알레르기가 강력히 의심이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이뮤노캡이라는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뮤노캡 검사는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나 뭐 기타 이런 검사를 하기 어려운 소아에서는 이뮤노캡 검사만으로 음식물 알레르기를 진단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상당히 정확하고요. 근데 12종까지만 급여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개당 가격이 비싸고. 네. 피부 반응 시험이 다음 검사인데 이거는 우리 강남센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등에다가 직접 시행을 하고 55종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흡입기 항원 55종 세트, 음식물 항원 55종 세트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보통 등판이 아무리 넓어도 이제 50개, 뭐 60개, 70개 많이 이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가장 정확해요. 이게 검사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검사고요. 내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약을 꼭 한동안 중단을 하고 해야 검사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이 약을 끊고는 하룻밤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 특히 이제 만성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신 분들, 또는 뭐 이렇게 등에 피부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문신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저희가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 검사, 혈액 검사로 대체를 하는 것이지 가장 정확한 건 피부 반응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레르겐 피부 반응 검사하는 사진을 대략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등판을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닦고 시약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다른 시약을 한 방울씩 묻히고 한 땀 한 땀 바늘로 땁니다. 많이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숙련된 우리 검사 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나게 한 땀 한 땀 다 따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반응이 생기죠. 엄청나죠? 예, 등이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많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이런 게 양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있는 것만 하나하나 또 다 체크를 해서 사이즈를 재고 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알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요법, 내가 이 알레르기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환경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계절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알고 치료를 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를 하는 건 좀 다릅니다. 물론 약물 치료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정 봄 시즌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뭐 미리 상비약을 쓴다던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원인 항목에 따라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면역 치료를 시행해서 그 알레르기 체질을 완전히 이제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의심되면 해보는 게 좋고요. 비염 증상이 있는데 알레르기 검사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가요? 비염 중에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 때만 되면 맑은 콧물이 나오는데 이게 특별히 계절을 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먼지나 뭐 이렇게 꽃가루 시즌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식사할 때만 생기는 이런 비염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많은데 뭐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지만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알레르기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의 가장 흔한 알레르기 종류로 또 시약도 만들어져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지금 몇 가지를 가장 가능성 높은 걸 추려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알레르기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나만의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검사가 정상이라고 꼭 알레르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상의를 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 치료입니다. 그럼 드디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알레르기 원인을 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환경요법, 회피요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약물요법입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가능하면 체질을 개선하는 면역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요법도 하게 됩니다. 이거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알레르기 비염 예방관리 수칙이라는 표가 있어요. 뭐 다 우리가 아는 거기는 한데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 삼가거나 마스크를 씁시다. 비염의 원인과 악화 요인을 검사로 확인하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 봅시다. 뭐 금연하고 간접 흡연도 피하고 감기에 걸리면 심해지니까 감기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잘 씻고 그리고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장에 다 잘 담았어요.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침구나 섬유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한 건데 이런 데 붙어서 살거든요.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이 사이즈가 이게 100원짜리 동전하고 비교해 놓은 사이즈인데요.
클 때는 조금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보통 이렇게 큰 진먼지 진드기는 많이 숨어 있고 배설물이나 시체가 되면 이게 쪼그라들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붙어 있어서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단면보다 성충 진드기도 사실은 한 2배, 3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퀸 사이즈 침대에는 정말 몇백만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번식력도 좋고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어떤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진먼지 진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쯔쯔가뭇이나 뭐 살인 진드기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사람의 피부를 깨물거나 뭐 해서 전염병을 옮기고 이런 능력은 없는 진드기고요. 얘네들이 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그냥 먹고 싸고 번식하고 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가장 잘 서식할 수가 있고 번식할 수가 있고요. 습도는 높은 걸 좋아해요. 75에서 85도. 근데 또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차고 건조한 환경을 싫어합니다. 거기서 번식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돼요. 주로 매트리스, 이불, 베개, 요 카페트, 천, 소파, 옷 이런데 서식을 하고요. 얘네들의 주 먹이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의 이 비듬, 때, 피부 각질 이런 거 먹고 살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수많은 비듬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에서도 그런데 애완동물이 있는 집은 없는 집에 비해서 이 먹이가 굉장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많게는 8배까지 진먼지 진드기 농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이런 걸 먹고 하루에 한 뭐 20개 이상 되는 배설물을 배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또 알레르기 원인으로 우리에게 이제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려면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니까요. 실내 온도를 너무 덥게 하지 말고 한 23도 이하 정도로 약간은 시원하게 그리고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습할 때는 제습기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한 50도 이하로 만들어주면 진먼지 진드기 서식을 좀 방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은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 굉장히 흔한데 뭐 그냥 무작정 키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 드릴 때 신중하게 우리 집에 알레르기 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드리시면 좋겠고 또 애완동물이 있는 집은 청소에 조금 더 열심히 신경을 이제 쓰셔야 되겠죠? 카페트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은 알레르기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구는 일단 뜨거운 물에 깨끗하게 잘 빠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뜨거운 물에서 잘 죽거든요. 진먼지 진드기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시체가 그 침구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앞마당에 빨랫줄이 길게 있으면 이불을 널어서 햇볕에 쫙 말린 다음에 탁탁 털어주셨거든요. 그게 되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환경이 없으니까 건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자주 빨지 못하더라도 요즘 청소기들 세잖아요. 침구를 청소기로 잘 빨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소파는 천소파보다는 가죽 소파 이용하시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미세먼지 많을 때. 청소기는 요즘에 사실은 헤파 필터가 아닌 거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나 헤파 필터를 강조했는데 요즘 나오는 청소기들은 다 헤파 필터라고 굉장히 촘촘해서 먼지를 흡입하고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이제 고성능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뭐 특별히 고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진먼지 진드기를 앞에서 빨아들이고 옛날에 성능이 안 좋은 청소기들은 뒤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지 않게 성능이 좋은 헤파 필터 장착된 청소기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게 환경관리 되겠고 결국 약물 치료인데 약물치료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먹는 약과 코스프레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경구약은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이고요. 코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일단 스테로이드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헉
놀래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구약은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증상 있을 때 먹으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근데 코스프레이는 며칠 뿌렸는데 이게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효과가 좀 느리고 은근하게 나타나거든요. 두 약 다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비슷하고, 부작용은 둘 다 거의 없습니다. 평생 써도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약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경구약은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에요. 항히스타민제는 먹었을 때 그 즉시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계속 장기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프레이는 우리가 아까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이 있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염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치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쫙 이게 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코스프레이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각양각색의 코스프레이를 자꾸 개발을 하겠어요? 스테로이드를 써야만 하고 그게 가장 좋은 치료인데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부작용 없이, 또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평생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작용 없이 오래 잘 쓸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스프레이들이 개발이 되고 나와 있는 거죠. 어떤 거를 쓰더라도 다 좋습니다. 다 성분들이 비슷하고 이제 좋은 약들이고, 나한테 맞는 약도 각각의 약들의 특성이 좀 있거든요. 뭐 향기라든가 뭐 액체성, 가루형, 뭐 쓴맛, 뭐 이런 거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나하고 잘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국에 가면 이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코스프레이랑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거는 코막힘을 주로 개선해주는 약이고 일반 의약품이에요. 근데 이런 약들은 굉장히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쓰는 순간 코가 뻥 뚫리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게 느껴지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약을 끊었을 때 리바운드로, 반동성으로 코막힘이 더 심해져서 약을 계속 써야지만 그 코막힘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거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손이 떨린다든가 흥분을 한다든가 심장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럴 수도 있는 약 성분이라서 그냥 살 수 있다고 다 안전한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사는 코스프레이가 훨씬 안전하고 좋은 약이고, 이런 약들은 정말 코 막혀서 감기 걸렸는데 죽을 것 같을 때 아주 짧게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사용에 좀 주의를 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레르기를 체질 개선하는, 그게 면역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원리는 알레르기 검사에서 내 알레르기 원인이 확인이 되면 그 물질을 주사제로 만들어서 소량씩 아주 규칙적으로 몸에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들이 생기지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농도도 계속 올려가면서 주입을 하면 우리 몸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면역 관용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바뀌어요. 알레르기, 염증 항체는 줄어들고 방어 항체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 치료도 알레르기 원인이 명확히 확인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주사로 맞는 타입이 있고요. 가져가서 집에서 스스로 넣는 타입이 있어요. 보면 효과는 피하 주사 타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매일매일 넣어야 하고 이제 좀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피하 주사 형태는 어느 정도 목표 용량에 도달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서 맞으면 되거든요. 이런 치료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기타 치료 중에 코 세척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많이들 시행을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코를 씻어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코 속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코 안으로 들어갔던 미세먼지나 코딱지, 분비물, 염증 물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코 안이 깨끗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코 스프레이를 쓰게 되면 흡수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코 안 기도, 근데 보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주의를 하실 건 뭐냐면, 가끔 죽염이나 천일염을 가지고 집에서 그냥 임의로 농도를 맞춰서 마냥 짠물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짜면은 우리가 소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농도가 너무 짠 물은 삼투압이라는 그런 효과 때문에 비점막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생리식염수가 우리 몸의 혈액과 똑같은 농도의 소금 농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생리식염수는 통으로 액체로도 팔지만 요즘에는 비세척 그 키트를 약국에 가면 팔아요. 처방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통과 분말 형태로 어느 정도 물을 채우고 분말을 넣어서 흔들면 생리식염수 농도가 맞게 조제가 가능한, 매일매일 만들어서 쓰니까 훨씬 보관도 용이하고 위생적인 그런 이제 세트로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푸는 것보다 더 깊숙이 있는 코갈에 분비물도 잘 배출이 되고, 네, 좋습니다. 수술 치료에 대해서 수술 치료가 좀 만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특히 코막힘이나 부비동 염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적응증이 됩니다. 그 외에 콧물 재채기 이런 걸 수술로 개선해 주는 거 아니고요. 코막힘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 얘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죠.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의 용종, 염증 덩어리가 코를 꽉 막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수술하시도록 보내드리는데, 또는 코뼈가 휘어서 한쪽 코가 계속 꽉 막혀 있다거나, 그러니까 번갈아서 막혔다 뚫리는 코는 수술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은 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지만 수술 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하고 나서 계속 코스프레이나 코세척이나 이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상황이 재발이 될 수가 있고, 무한정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코에 비점막이나 구조물이 그렇게 뭐 수술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지 않거든요. 점점 재수술이 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경우에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치될 수 있나요? 완치가 안 되면 나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완치될 수 없다면 치료 안 하실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렇게 당뇨나 고지혈증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에요. 왜냐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합병증 중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천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내가 익숙해져서 그 불편함을 참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뿐이지, 일단 치료를 해서 코가 호전이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편해졌고,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살던 제가 이제 감기 한 번도 안 앓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입니다. 감기가 한 달 이상 오래가고 비슷한 시기에 반복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보자.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긴다. 천식, 가장 무서운 거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찾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염증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먹는 약보단 스프레이. 면역 치료를 통해서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 치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자. 비염은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사실은 궁금해하시는 거 뭐 다 내용을 담지는 못했어요. 최대한 많이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이런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알레르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오해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담아서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참아온 그것 알레르기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참고하셔서 또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